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N 가족사진 저는 오계윤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중에는 부모님의 은혜와 관련된 말씀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전으로는 부모 은중경을 들 수가 있지요. 자, 이 경전은 부모님의 사랑을 총 10가지로 나누어 전하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이 구경연민은입니다. 바로 부모님께서 자식을 애처롭고 사랑스럽게 여겨주신 은혜를 말하지요. 네, 부모님의 사랑엔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다 장성한 자녀도 부모님의 눈엔 여전히 아기같이 보여지지요. 그래서 그 염려하시는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부모님의 연민으로 자라고 성숙해집니다. 자, 가족사진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바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님이십니다. 상황을 아우르는 현명함으로 언제나 아들을 보듬어 주신 민병덕 의원님의 어머님과의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네, 가족사진 오늘 모실 손님 소개해 드립니다. 6선의 현역 국회의원을 누르고 경선에 승리해서 안양시 동안구 갑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그야말로 정치신인의 파란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BTN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병덕입니다. 저는 지역구가 안양시 동안구 갑입니다. 안양은 불교에서 극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극락지 안양에서 오신 우리 의원님, 참 순하고 그야말로 편안하신 인상이신데 뚝심 있는 투사의 그 열정 이런 거를 숨기고 계시다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 의원님의 부모님은 또 어렸을 때 어떤 분들이셨는지 궁금해요. 네. 제가 고향이 해남이거든요. 네. 땅끝마을. 네. 예. 거기에 우리 아버지는 11남매, 11남매의 아들로서 넷째예요. 그리고 저희 큰아버지들, 고모들, 그리고 저희 작은아버지들 계시는데 그 중에서 아마 가장 못 배우신 분이 우리 아버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11남매 키우느라고 우리 할아버지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할아버지하고 일할 사람은 우리 아버지 본인이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네. 국민학교 3학년 때 책보 대신에 지게를 지고 아버지랑 같이 일하시기 시작하셨다고 하는 우리 아버지 순둥이. 그래서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그래도 저희 집안이 해남의 민씨 집안이어서 꽤 뼈대 있는 집안인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바닷가 산인면이라는 곳에서 중매로 결혼하셔가지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신 아유, 예, 우리 어머니는 위로 오빠들 밑으로 남동생 둘의 외동딸이었는데 네. 여기 와서는 고생만 하셨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 집에서도 그렇고 저 집에서도 그렇고 가장 순둥이들이 결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순하디 순한 부모님 아래에서 자란 우리 의원님. 어린 시절 농사짓는 아버지를 따라서 고향 들녘 함께 이렇게 다니던 그 추억이 가장 인상에 많이 남는다 네, 이런 네, 말씀하셨어요. 네, 예. 거기가 윤손도 생가가 있는 해남 연동리라는 곳이거든요. 예. 노구당이 있는 그 들판이에요. 그 들판이 제가 태어난 곳인데 네. 저희 아버지는 제가 막둥이니까 혼자 들판에 가시기 심심하고 그러니까 저를 항상 데리고 다니셨어요. 네. 그래서 삽자루에다가 뒤에다 딱 엎고 다니셨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이 논두렁 높이에서 보이지도 않는 놈이 일을 하고 있다고 와.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삽자루 뒤에 딱 얹혀서 아버지 등에 딱
올 때 그 시골에 들판은 이 지금 정도쯤 되면은 네. 지금 여름이 지나가는 이 정도 되면은 이 개구리 소리가 기청이 터지도록 네. 이게 나거든요. 거기에서의 그 개구리 소리가 너무나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음. 한 폭의 풍경화를 네, 네, 네. 예,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듯한 그런 추억의 말씀입니다. 어머니께서 그 초등학교의 문턱도 못 가보셨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 참 현명하고 지혜로우셨던 분이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 글을 못 읽으셨거든요. 근데 계산을 너무나 잘하시더라고요. 아, 이제 장사를 하시니까 계산을 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구구단을 가지고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만의 계산법이 딱딱 있어요. 훨씬 저보다 빠른 계산 그게 나오시고 그다음에 제가 친구들 간의 문제라든지 내 인생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머니랑 다 상의를 했어요. 네네. 그러면 어머니가 정말 현명한 답들을 주시곤 했었거든요. 네. 그럼 아버님께서 정확히 언제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홀로 자녀들을 뒷바라지 하신 걸까요? 아버님이 81년 음력 1월 7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네. 제가 4학년 마치던 때, 아, 그래요. 초등학교 4학년 마치던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께서 그때부터 사남매 장사를 키웠어요, 사남매. 예, 사남매를 직접 이렇게 장사, 예, 네.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가게는 아니었고 키워오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는 가게가 아니었고 음. 그러니까 물건을 떼다가 오일장에 가서 파는 장에. 그런 거였어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 항상 생각나는 게 다라 있죠, 다라. 다라이라고 하죠. 다라이, 예. 다라이에다가 이제 물건을 이고 새벽에 가셨다가 이제 저녁 때쯤에 오일장 끝나고 오시는데 그것을 이고 오시면 못 판 거예요. 남은 거야. 나 옆구리에 끼고 오면은 다 판 거예요. 항상 저희 어머니 참 두 손 놓고도 다라를 이고 다니셨던 그게 생각이 나요. 거기에서 오시던 엄마의 그 모습이 기억나세요? 그래서 오일장은 오진수잖아요. 일일하고 6일이 해남장이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31일은 장이 없는 거예요. 네. 어디든 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31일 날은 집에 어머니가 계시는 날이에요. 가장 저로서는 행복한 날. 행복한 날. 그렇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의원님 국회의원이 되기로 일찌감치 장래희망을 땅땅 확정하셨다고 들었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이제 저는 선생님들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때 국사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김성룡 국사 선생님이고 노화종고에 계시다는 것까지 들었는데 지금은 또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네. 죄송하네요. 근데 그 국사 선생님께서 한반도 지도를 칠판에 딱 그리시면서 우리나라가 이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러한 크기와 비슷하고 그 민족보다 못한 게 없는데 지금 그 나라들은 다 세계를 한 번씩 제패해 봤으나 우리나라가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이 휴전선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내 제자들 중에서 이 휴전선을 없애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와. 라고 딱 말씀하시는데 네. 오 저거 야다. 나 저거 할 거야. 이게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나 저거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그때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뭐 독일이 이제 통일을 한 해 만에 막 그런 시점들이어가지고 이제 통일이라는 일을 내가 내 인생에서 해보려면 정치를 해야 되는구나. 이미 중학교 때 그게 정치를 해야 판단되셨군요. 되는구나라고 예. 생각을 해서 그래서 통일을 하기 위한 정치인이 되려면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될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그 전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네. 그때부터는 친구들 간에 싸움을 하면 그냥 겉에서 보기에는 누가 욕을 했네, 누가 툭 쳤네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것 같지만 네. 그 이면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사연이 있잖아요.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을 해결해 줘야지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사과해, 이거 말아, 이걸로 가지는 안 돼요. 네. 좀 더 본질적인 것으로 해결을 해줘야 돼서 그런 것을 찾는 재미, 갈등을 해결하는 재미, 예. 그런 재미를 그때부터 좀 가져보기 시작했었어요. 재밌었어요. 그렇게 하려면 사실 친구의 이야기를 그 누구보다 귀 기울여 그럼요. 드렸어야 됐고 그때부터 이미 경청하고 소통하는 그런 덕목을 갖추셨던 게 아닌가. 그래서 본질을 파악하는, 야, 본질 대단하십니다. 파악은요. 자, 어머니께서 그렇게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홀로 되셨습니다. 사남매 건사하는 게 정말 녹록지가 않으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의원님을 막내를 광주 고등학교로 전학을 시켜 주셨더라고요. 쉽지 않았던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전학은 아니고 네. 진학. 진학, 진학인데 광주로. 이제 해남에서 해남 동교를 다니고 해남 네. 중학교를 다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광주로 고등학교를 갈 수 있었어요. 연합고사라는 것을 보고 갈 수 그랬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우리 선생님께서 제가 3학년 2반 반장인데 담임 선생님께서 다른 친구들 다 원서를 써주고 갈 애들은 써주고 아닌 애들은 또 이제 해고 갈 애들은 해고 가고 이렇게 다 써주셨는데 저한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 병덕이 니도 쓰자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무나 사정을 잘 아니까 어머님도 힘들고 그러니까 장학금 받고 해고 가라. 해남 고등학교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니 다른 친구들은 다 써주고 나는 이제 해고 가라는 그 마음을 모르진 않지만 네. 너무나 이제 내가 서운한 거예요, 내 자신이. 그래서 눈물이 찡 났더니 그래요. 선생님이 안 되겠지, 그래. 안 되겠지 그러시면서 어머니 설득해 주시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저는 위로 누나 형이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못했는데 저만 혼자 가는 것이어서 어머님의 희생도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누나들과 형의 희생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죠. 이제 예. 후발자인 저만 광주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해서 광주로 유학을 떠난 우리 의원님. 하지만 뭔가 설렘과 기쁨도 잠시. 고등학교 하숙집 구하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정을 잘 몰랐던 거예요. 하숙비가 얼마나 되는지. 예. 실은 이제 광주에 저희 큰 집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신세지기를 싫어하셔서 네. 큰 집에 맡기기보다는 이제 하숙을 시키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숙비가 8만 원씩이었어요. 저희가 세 명이서 한 방에서 하숙하는 네. 한 명이 한 방을 쓰는 것도 아니고 두 명이 한 방을 쓰는 것도 아니고 세 명이서 한 방을 한 쓰고. 방을 쓰면서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8만 원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로서는 이거는 감당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해서 이제 다시 해남으로 내려오네 마네 하고 있는데 그 사정을 안 제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친구는 광주고등학교를 갔는데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범주라는 친구인데 임범주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자기 자취방에 같이 있자. 자기 집이 아니에요. 자취방이에요. 예. 어떤 상황이냐면 할머니가 누나하고 자기를 밥 해주는 그런 자취방인데 가운데 이제 그 미닫이 문이 있는. 네. 그래서 그것을 촌에서는 상하방이라 부릅니다. 네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열어놓고 살고 옷 갈아입고 뭐 잠을 잠잘 자거나, 때만 네네. 닫아놓고 미닫이 문을 닫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주거 환경 안 좋을 때 옥탑방처럼 가운데를 미닫이를 닫아서 하는 상하방 그런 곳에 제가 기숙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짐이 온 거예요. 자기 그렇죠. 손자들도 버거우실 버거운데. 텐데. 예. 그래서 제가 얼마나 눈치가 빤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정말 열심히 하고 뭣도 하고 참 그 할머니 고마웠어요. 예. 지금도 어떻게 인연이 좀 되시는지. 예, 물론이죠. 예.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 누나, 그 친구 지금도 너무 친하게 예. 잘 지내고 있죠. 아마 이 방송 볼 것 같은데. 참 마음이 그래도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집 떠나. 참 고맙고 좋지만 그만큼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드시고 마음이 힘들 때면 그렇게 엄마 생각 많이 나셨죠. 예. 그 2시간 걸렸습니다. 네. 해남에서 광주까지 2시간 걸리고 또 시내버스를 타고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데 그리고 9시 반에 막차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해남에 도착하면은 11시 반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습하다가 좀 지금도 힘들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공부가 안 되잖아요. 예. 네. 그러면 팍 일어서 가지고 터미널 가서 시외버스 터미널 가서 해남 가는 버스를 타고 어머니한테 가서
밤새 이제 어머니랑 이러저런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시죠. 11시 반에 집에 딱 들어가면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그러게. 무슨 일 있어서 예. 왔는지. 그래서 이제 밤새 이러저런 얘기하고 새벽 6시 차를 타고 이제 다시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학교 도착하면 9시 정도 되면 이제 늦었다고 매도 좀 맞고. 지각하셨겠네요. 예, 지각. 예. 그래도 당연히 너무나 기분이 다 편해져서 밤새 어머니랑 얘기하면은 그 현재 고통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다 없어지게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어떻게 그러니까 많이 들어주셨나요? 아니면 어떤 조언을 해주셨을까요? 그 밤사이에 나눈 이야기가 참 궁금해요. 저는 어머니가 구체적으로 저한테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그런 기억은 없어요. 그런데 제 말을 다 수긍하면서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집이 어려우니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을 하면서 참고수도 사야 되는데 말 못하고 이런 눈치가 보이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이런 그때 그 거짓말 하셨는데 병다가 통장에 100만 원이 있어. 100만 원이 있다. 큰 돈이죠. 큰 그 돈이죠. 당시에. 예. 그러니까 그 참고수도 사고 그리고 이제 보충수업도 듣고 그래라. 그리고 네 한다고만 하면 네가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다. 돈 라는 걱정하지 얘기를 말고. 많이 예. 하셨던 것 같아요. 아유. 근데 그게 거짓말인 거를 어떻게 하셨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그런 말씀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네, 네, 거를 네. 이미 알고 있으셨어요.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국회의원이라는 꿈을 가슴에 새긴 의원님. 그래서 오로지 정치학과, 서울대 정치학과를 진학하겠다라고 예, 마음을 먹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첫 시험에 실패를 하고 어떻게 재수를 또 하시게 되셨네요. 예. 그러니까요. 제 인생에서 처음에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대학도 재수했죠. 사법시험도 0.07 차이로 떨어지고 나서 또 2년을 더 했죠. 그리고 국회의원도 3번째 만에 됐어요. 재수할 때 이때도 고통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참 당장의 어려움보다는 미래를 선택하게 항상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수를 강주에서 할까 서울에서 할까 이러저런 고민을 하는데 네. 저희 작은아버지가 계시거든요. 5번째 아들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 집에서 기숙을 했어요. 우리 작은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생명보험금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작은아버지 사업하신다고 해서 이제 드렸었는데 다 드렸군요. 근데 또 작은아버지가 하시다가 또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아이고. 또 이제 사업이 망가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다시 밑에서부터 일어서느라고 작은아버지도 힘들게 하시는데 그래도 그 형님 생각에서 그 막둥이 형님 아들 병덕이는 제가 챙겨보겠다. 대사하겠습니다 예. 해서 작은아버지가 학원비도 다 대시고 네. 다 그렇게 용돈도 주시고 야. 그렇게 해서 우리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우리 작은어머니는 거의 저를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는 그리고 작은어머니가 저를 인정해요. 아 우리 병덕이 성격 좋아. 야,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서울대학교로 입학합니다. 와, 축하. 누구보다 어머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을 것 같고요. 또 작은 아버님 내외분께서도 네.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당시 그 기쁨을 한번 회상해 볼까요? 제가 그걸 알았을 때가 밤이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때는 이제 해남 매일시장에 가게를 이제 하셨거든요. 네. 그때 좀 지나가지고 근데 전화가 집에는 없었어요. 집에는 없고 가게만 있었는데 그래서 시골 그렇잖아요. 동네에 슈퍼에 네. 전화기 한 대 있어요. 있죠. 네, 거기 전화해가지고 아직 저 붙었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했죠. 그때 이제 거기 그 아주머니가 막 달려가가지고 병덕이 붙었답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했고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 듣고 저희가 해남 동교 바로 옆인데 그
운동장을 몇 바퀴를 도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진정이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제 시댁에서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존중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렵고. 네. 근데 이제 내가 아껴가면서 어느 정도 보상이 된 거죠,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을 직접 하시던가요, 네. 어머님께서? 예. 네 때문에 내가 보상받은 것 같다. 자, 동네 운동장을 몇 바퀴 돌 정도로 너무나 기뻐했던 그 어머님. 하지만 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서울대 입학하고 그해 5월 학생 운동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셨어요. 그리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으셨는데요.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불효를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참 어머니한테는 죄송하다. 네. 어머니한테는 참 죄송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안 잡혔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가 5월 17일 이제 5.18 집회를 하러 네. 이제 가다가 이제 잡힌 건데 그때가 이제 90년도 삼당 합당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참 엄혹한 그런 시대였거든요. 네네. 근데 어머니가 올라오셔가지고 관악서 유치장 그 철장 사이에서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잔치도 안 끝났는데 아이고야. 시골에서 잔치도 안 끝났는데 이게 뭔 일이냐. 그러면서 오해를 하셔서 참 제가 견디기는 힘들었어요. 견디기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 어머님의 절대적인 사랑, 또 믿음. 아, 그 덕분에 실현 앞에서도 언제나 단단하게 또 한 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의 원동력 생길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그런 어머님께 우리 의원님 편지 좀 써보셨을까요? 좀 떨어져 사신 지가 꽤 되기 때문에 경험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편지는 누나를 통해서 누나를 통해서 어머니한테 쓴 것은 있으나 네. 왜냐하면 어머님이 글을 못 읽으시거든요. 그러네요. 안 다니셔가지고 그래서 누나한테 전달하는 이런 방식일 수밖에 없었어요. 예. 자, 오늘 또 편지에는 어떤 마음을 담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자, 민병덕 의원님께서 어머님께 띄우는 어머니 전상서입니다. 네, 어머님 접니다. 막둥이. 당신이 뭐 먹고 너를 낳았는지 모르겠다며 뿌듯해 하시는 당신 막둥이 민병덕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생에 무슨 복을 지어 어머님과 모자지간의 인연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게 어머님은 제 삶에 항상 버팀목이었습니다. 어머님 말씀 속에서만 상상되는 그 어릴 적 논두렁 밭고랑에서 어머님 허리춤에 끼어 젖 먹던 때부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사남매 생기를 꾸리시면서 어머님 울음소리를 저는 이불 속에서 들었지만 초등학생인 제게 의기소침할까봐 우리 병덕이는 똥이나 버리지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 라면서 큰 사람 될 꿈을 갖게 해주셨던 분입니다. 고등학교 광주에서 자취하던 시절 많이 힘들었는데 막차를 타고 해남 가서 어머님과 밤새 얘기하고 나면
모든 괴로운 현실과 불안한 미래가 없어지는 신사임당과 같이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서울대학 입학 후 2달 만에 구속되었을 때조차도 잔치도 안 끝났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하시면서도 네가 무슨 잘못이다냐? 몸만 건강하면 된다. 약한 마음 갖지 마라. 라고 격려해 주셨던 분입니다. 저는 어머님께 꾸중을 단 한 번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제게는 항상 철저한 신뢰를 보내주셨습니다.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수없이 많았지만 어머님의 그 신뢰 속에서 다시 저를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억 때문에 저도 저의 새 아이들에게 어머님이 제게 그랬던 것처럼 꾸중 하나 없이 신뢰로 키우려 합니다. 사랑받고 신뢰받는 아이가 심지가 굳고 몸이 튼튼하다는 것을 어머님이 몸소 가르치셨습니다. 어머님과 저는 그렇게 죽이 잘 맞는 사이인가 봅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님 생각만 하면 항상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왜일까요? 어머님 살아오신 인생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 처절한 고통을 참아내신 어머님의 삶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님 건강입니다. 지금까지 자식들만 바라보고 사셨고 단 한 번 자신을 돌보지 않으셨기에 힘드실 줄 압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자식들 위한다는 셈치고 자식들 위해서 어머님 건강 꼭 잘 챙겨주십시오. 이 막둥이 민병덕의 손자들까지도 이뻐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머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참 뭘 먹고 널 낳았는지 모르겠다 하시던 어머님의 말씀,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길래 어머니 같은 분을 만났을까 하는 의원님의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더 감동이 밀려옵니다, 의원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막둥이가 국회의원도 되고 서울대도 들어가고, 자, 오늘날의 이 모습을 보시던 어머님은 이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31살에 낳으셔서 30살 차이가 나요. 84 용띠. 우리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건강은 또 어떠신지. 어머니 건강이 좀 안 좋으세요? 시골 5일장 달아이고 다니시고 그 5일장이 뭐 건물 안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허리나 무릎이나 이런 게 다 안 좋아지셨고 최근에는 이제 암 수술도 하시고 그리고 약간 통화하시다 보면은 네가 누구냐 이럴 때도 있으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약간 치매도 시작되시고 그러시는 우리 어머니. 요즘 항상 국회 방송만 보시면서 아들 나오는지 기대하고 그래서 기다리시죠. 국회 방송이 안 나오면 저랑 옵니다. 어디 아프냐. 아유, 혹시라도. 이러십니다. 어머니께서 오늘 편지만큼은 아들이 직접 아들의 목소리로 읽어주셨기 때문에 잘 듣고 또 어머님도 흐뭇해 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시간 어떠셨는지요? 예.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옛날부터 제가 생각해 본 적이 한 번 있거든요. 네. 그때가 유치장 갇혀 있을 때 한 7, 8일 동안 유치장 각진 하늘 보면서 저 혼자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가장 생각나는 옛날부터 지금까지를 정리해 본 적이 한 번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 불교 TV에서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또 한 번 어머니와 관련된 기억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볼 수 있었고 저는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네. 또 쑥스러워서 우리 어머니한테 직접 이런 말씀들, 이런 편지들 쓰기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하니까 할만하네요. 나오시길 잘하셨죠? 네, 네. 자, 분위기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그야말로 8년, 거의 10여 년 가까운 시간 도전 끝에 드디어 21대 국회에 입성하신 우리 민병덕 의원님. 10여 년의 세월 동안 혹시 불안한 마음은 없으셨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스스로 이 3회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승리에 대한. 이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철저하게 양이 축적된 다음에 급격한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이걸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고 하던데 네. 그게 세상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이 90도가 되어도 안 끓지만 100도가 되면 끓어서 액체에서 갑자기 기체로 변하는 그런 것처럼 제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제가 잘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네네.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 신뢰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다. 시간의 축적이 필요하다. 반드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3회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갔을 때 어떤 단체에 인사하러 갔을 때 어떤 분들은 처음에 가서 거기가 우호적이지 않아서 그냥 툭 튕겨 나오는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는 끝까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가서 누구지? 어떤 놈이 왔지? 이렇게 할 때 버티고 앉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가면은 또 왔네? 또 왔네? 이름이 뭐요? 이 정도 하고 이제 세 번째 가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얘기 한번 해봐. 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사람은 세 번은 만나야 된다. 어떤 단체를 가더라도 세 번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만에 된 거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그런가요? 예. 안양에 나왔을 때 누구지? 갑자기? 이런 거였고 두 번째 2016년도에는 이사 안 갔어? 이거였어요. 세 번째 제가 당선될 때에는 아유 우리 동생 병덕이 해야지. 내 동생 병덕이야. 동생이가 됐네요. 예, 이렇게 동생이 됐어요. 됐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방향을 정해놓고 기어가더라도 그 방향이 오르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저는 뭐 즐거운 여정이었어요. 예. 그 여정에는 뭐 이런 말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불교 철학도 큰 영향을 미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날마다는 못하지만 대체로는 새벽에 108배를 하거든요. 네. 그 힘들이 꽤 컸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3~4번의 도약 끝에 국회의원이 되셨고요.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 2번이나 수상하셨습니다. 조직 부총장 또 원내대표 비서실장까지 역임하는 등 초선인데도 초선 같지 않다. 참 무게감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의정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을 꼽는다면 어느 것을 꼽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정무위라서 실제로는 이 분야가 아니었는데 저희가 딱 당선됐을 때가 코로나 때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할까와 고민이 컸는데 이제 이 코로나라는 이 위중유의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길까의 문제에 휩싸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집합 금지를 시키고 이랬던 그래서 어려워지는 자영업자들을 이제 예면해 왔었어요. 예. 근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그분들을 외면할 수 없는 그분들한테 집합을 금지해서 영업을 못하게 해놓고는 정말 그 아무것도 보상하지 않는 이런 광경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본격적으로 손실보상 문제를 꺼내고 예. 이거는 국가의 존재 이유다라고 하면서 이제 손실보상의 문제를 전면화시켰고 그것을 이제 법제화시킨 거 솔직히 이게 100점짜리는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저런 것들 고려하면서 보다 보니까 저는 60점짜리 정도밖에 못 되는 것이지만 네. 그래도 세계 최초로 손실보상법을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민병덕 했다. 제가 책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 민병덕의 코로나 분투기라는 걸 썼는데 그때 이제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오셔서 민병덕이 너는 민병덕 의원은 10년치 다 했어. 10년치 의정 활동 다 했어 할 정도로 이 손실보상법이 큰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경제가 풀릴 줄 알았더니 이제 돈도 많이 풀리고 물가도 오르고 그러면서 이자가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의 민생의 핵심은 금리입니다.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돈이 다 이제 은행에만 모이고 쓸 돈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네. 자영업 또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금리를 낮추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은행들이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가 은행이 정하는 건데 가상금리 속에 지금까지 은행이 좀 제가 보기에는 부당하게 들어있었던 관행적으로 들어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빼냈어요. 그게 아마 1% 정도는 줄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게 이제 뭐 4년, 5년 쌓인 게 한 10조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넣지 못하게 그렇게 하게 했던 그 역할도 국민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아나운서님의 금리도 제가 꽤 낮춰드린 겁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예. 저희 가족사진의 시그니처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기 평가인데요. 그간의 의정활동 점수를 좀 매긴다면 스스로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실 수 있습니까? 열심히 했던 것으로 보면 한 90점 정도는 와, 시도했던 것으로 보면 90점 정도는 줄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의 결과 뭐가 이루어졌느냐로 보면은 저는 60점 정도밖에 못 주겠다. 예. 근데 정치는 열심히 했거든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직 제가 초선으로서 최선을 다했으나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60점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음 총선에 도전을 이어가시는 거겠죠? 네네네. 예. 앞으로의 계획 또 포부 한 말씀 해주세요. 재선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4년이 매우 짧더라고요. 그리고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이고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인데 네. 초선으로서 제가 조직부총장도 하고 원내대표 비서실장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 생각을 설득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영향력을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네. 제가 꿈꾼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또 하나는 지금 역사가 나아가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또 다시 앞으로 가다가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나선형으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제가 원래 꿈꿔왔던 통일과 관련된 즉 남북 간의 평화와 그리고 통일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매우 후퇴되어 있는 네.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진전은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인데 제가 민생경제위원회 15년간 했던 변호사로서의 그 민생을 만들어내는 민생투사로서의 역할과 제가 근본적으로 30년 뒤에 미래를 위해서 통일된 그런 나라를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평화적 통일에 대한 기여가 조금 더 있고 싶습니다. 네. 네. 자, 모쪼록 그 중학교 시절 꿈꿔왔던 의원님의 그 커다란 통일이라는 꿈 앞으로 더욱더
구체화하면서 이루어지시길 바라시는 모든 일들 잘 되시길 저희 가족사진이 언제나 응원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덕분에 저도 좋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상대가 성을 내며 달려들 때는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방긋 웃는 여유를 가져보라 말합니다. 물방울이 작지만 언젠가 큰 그릇에 가득 차듯이 내 마음의 화 역시 언젠가 더욱 커져서 내 몸을 망가뜨리고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는 걸 텐데요. 그래요. 환경과 조건을 바꾸기보다는 언제나 내 안에 이 마음가짐부터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로 가고 또 행복을 찾는 지름길이 아닐까 합니다. 자, 가족사진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또 새로운 손님과 함께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